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기다려온 그 사람일까?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은 사랑을 시작할 때도, 사랑이 익어갈 때도, 때로는 사랑이 끝나가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지면 보통 이성이 잠시 흐려지곤 합니다. 설렘, 기대, 환상이 우리를 감쌉니다. 하지만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 그 감정의 거품은 서서히 걷히고 대신 현실이 발밑에 깔리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그 현실의 무게에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제야 비로소 이 관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선택이지만 결혼은 발견입니다. 어떤 이는 이 사람이다 싶어도 머뭇거리고 또 어떤 이는 확신 없이 그저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관계는 타인이 먼저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누군가는 너희는 결혼할 것 같아라는 말을 먼저 하곤 하죠. 이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풍기는 안정감, 방향성, 그리고 조화로운 리듬이 외부에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원래 두 사람 사이의 일 같지만 때로는 밖에서 비친 두 사람의 조화로움이 진짜인지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망설이고 있는 이 감정은 정말 선택의 두려움일까? 아니면 발견하지 못한 직감일까? 사람을 헷갈린다는 것은 어쩌면 내 마음 어딘가에서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할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와 결혼을 할 수 있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에 함께할 사람을, 진짜로 함께 살아갈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의 끝에서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 혹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을 향해 아주 조용히 스스로 묻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삶을 짓는 사람인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은 단순히 독립적으로 살아가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혼자 살아도 함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삶의 공간에 타인을 맞이할 자리를 남겨놓은 사람, 그는 이미 관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페넬로페를 아시나요? 트로이 전쟁에 나간 오디세우스를 무려 20년 가까이 기다린 여인입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수많은 구원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밤이면 낮에 짰던 배를 풀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녀의 기다림을 충절이나 사랑의 인내라고 해석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녀는 단지 오디세우스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곧 마음의 여백을 수놓고 있었던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삶에 초대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가 된 집은 신기하게도 마치 신혼집처럼 꾸며져 있었고 실제로 그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자기 삶의 질서를 타인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2인용인 공간은 그 자체로 나는 너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반면 모든 것이 혼자만을 위해 단단히 닫혀 있는 삶의 구조는 관계에 진입할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너무 고정되고 확신에 찬 상태일수록 누군가의 다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상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 곁에 와도
그 사람이 스며들 자리를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벽돌을 쌓듯 계획만 잔뜩 세운 사람보다 약간의 여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삶은 철저히 물리적인 구조 속에서 움직입니다. 침대 한 켠, 옷장 한 줄, 비오든 화장대 한 칸. 그 모든 물건들은 보이지 않는 감정의 통로를 열어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관계를 바라는 동시에 그 관계를 감당할 용량을 스스로 줄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내 삶에 그 사람을 놓을 자리가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걷는 길에 나란히 걸을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지, 내 시간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었는지, 내 자존감이 홀로 선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있어 타인을 필요에 의한 도구가 아닌 함께 나눌 존재로 맞이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위한 가장 단단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 오늘의 감정만을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문턱 앞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시간이라는 흐름을 함께 건널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타인의 인생이 하나의 결로 얽혀질 수 있을지, 그 사람의 미래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미래의 상대가 없다는 걸 드러냅니다. 말은 같이 하고 있지만 행동과 계획 안엔 철저하게 자기만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미래의 단편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전제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마트에 가서 뭐 사자고 했을 때조차 우리 집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우리 아기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작은 언어 습관이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는 이미 당신과 함께 삶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멀리 가져가 볼까요? 그리스 신화에는 어머니 데메테르와 딸 페르세포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데스에게 납치되어 지하 세계로 끌려간 딸을 되찾기 위해 데메테르는 온 세상의 곡식을 멈춰버립니다. 결국 제우스는 계절의 순환이라는 절충안을 통해 페르세포네가 1년의 반은 어머니 곁에, 나머지는 남편 하데스와 지내게 하는 타협을 이끌어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삶의 구조를 바꿔가며 서로를 수용하는 지혜에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원리대로 흘러가던 삶이 멈추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일입니다. 협업이란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설계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함께 가치를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전부 바뀔 필요는 없지만 당신도 그대로일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약간씩 설계도를 조정하면서 하나의 청사진을 그려가는 과정. 그것이 진짜 결혼의 시작입니다. 결국 우리는 둘이지만 하나가 되어야 하니까요. 삶의 중요한 선택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합니다. 어느 집에 살 것인가? 어떤 일에 도전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이 이제는 혼자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은 때로 불편함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진짜 팀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때로는 한쪽이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그 다음 순간에 다른 쪽이 그것을 이어받는 순환의 리듬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보고 내가 그 옆에 함께 서 있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오롯이 자기만의 목표로 채워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반쯤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은 관계란 그 안에 내가 선명하게 포함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저 오늘의 즐거움만 함께 나누는 사람인가요? 인생이라는 큰 프로젝트 속에서 당신은 그 사람의 설계도에 들어있는가요?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존중은 그 사랑을 지속하게 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고유함을 존중하지 못한 채 그 사랑을 일방적인 감정의 표현으로만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중은 단지 예의를 갖추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이며 그 사람의 고통과 기쁨을 내 일처럼 여기는 공감입니다. 관계란 결국 다름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나와 같은 리듬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같은 온도로 감정을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다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곧 존중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법에 몰두하다가 상대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놓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관계는 점점 삐걱대기 시작하죠. 존중은 특히 상대가 힘들 때 드러납니다. 기분이 좋고 상황이 여유로울 때 누구나 배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예민한 날 마음이 다치고 감정이 출렁일 때 그때조차 나를 해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적 기복이 클수록 타인을 상처내기 쉬운 법인데 그런 순간에도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절하며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려는 태도는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사랑의 신 에로스는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사랑의 상징입니다. 반면 플라톤이 이야기한 필리아는 우정에서 비롯된 더 오래가는 지적이고 정서적인 유대입니다. 우리는 때로 에로스의 열정에 눈이 멀어 깊은 상처를 입고 그제야 필리아의 안정성을 갈망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랑은 격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존중에서 피어납니다. 문을 조용히 닫아주는 손길, 말이 거칠어질 때 침묵을 택하는 자제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들킬까 조심스러운 날에도 끝까지 들어주는 귀. 그런 것이 바로 필리아적인 존중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나의 투정을 받아준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 그릇의 깊이, 삶을 함께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넓은 그릇이라도 계속해서 넘치게 되면 언젠가는 금이 가고 맙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가 사랑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아나갈지를 고민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진실은 상대가 나를 위해 보여주는 존중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존중은 받을수록 감사해야 할 선물이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당신답게 존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무한히 참고 있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내가 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한쪽이 계속해서 배려만 하게 되면 결국 기울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관계 안에서조차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인지 분별하는 눈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람들 앞에서 헐뜯거나 조롱하거나 자존심을 깎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더 좋은 존재로 성장시키는 힘이어야 하며 나를 세상 앞에 더욱 당당히 세워주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나를 존중하며 오래도록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는가입니다.
결국 결혼이란 매일 아침 존중이라는 언어로 서로를 깨우는 일입니다. 존중은 말보다 더 깊은 믿음의 형식이고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감싸주는 마지막 겹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아무리 순수한 감정이라고 해도 결혼이란 사랑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결혼은 감정의 결합을 넘어서 생활의 연합이고 구조의 통합이며 무엇보다도 현실과의 동맹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가장 굵직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재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 퇴색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사랑은 삶의 가장 구체적인 조건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함께 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를 나누는 일이며 책임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며 어떻게 나누는지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세계관과 삶에 대한 태도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돈에 대한 태도는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낭비하지 않되 구두쇠가 아니며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쓰되 허세는 경계하는 마음. 이는 삶에 대한 균형 감각이며 동반자로서의 성숙한 자세입니다. 신화 속에서 가장 유명한 협업의 여정은 이아손과 아르고 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황금 양털을 찾기 위해 출항한 아르고 호에는 그리스 전역에서 모인 가장 뛰어난 영웅들이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에 위대한 여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재능과 신뢰, 책임의 분산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룰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려면 돈이라는 현실적 도구를 함께 다루어야만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돈 문제로 헤어졌다. 돈 때문에 싸웠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돈이 아니라 가치관의 불일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불안의 해결책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유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철저히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족의 자산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결혼에 이르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합니다. 물론 각자의 경제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는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한쪽이 실직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혹은 커다란 지출을 앞두었을 때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상황을 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조건들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결혼은 팀입니다. 팀은 함께 리스크를 짊어지고 함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보상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을 반반으로 나눈다는 건 그럴듯한 구호일 수는 있지만 실제 인생에서는 그렇게 계산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더 벌고 다른 한 사람이 더 돌보고 때로는 서로의 삶을 위해 희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대칭이 갈등이 아니라 합의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결혼은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통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나누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와 나누고 그가 가진 것을 나와 나누는 일. 그리고 그 나눔 속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더욱 단단해지는 일입니다. 결혼이란 결국 삶의 가장 구체적인 층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돈의 무게조차 가볍게 만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본 적 있나요? 혹은 당신의 꿈을 조건 없이 지지해 준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지만
자신의 목표와 열망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을 만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공감의 이름으로 충고를 하고 걱정의 이름으로 제약을 걸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동반자는 내 꿈을 조종하지 않으면서도 그 길을 함께 걸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자기의 고통에는 깊이 몰입하면서도 타인의 고통에는 기이할 정도로 무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타인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끼려는 능력은 진정한 인간성을 드러내는 징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짜 파트너란 내가 잘 나갈 때 함께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옆에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눈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능성 있는 사람인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나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이자 영웅들에게 필요한 전략과 도구를 나눠주는 후원자였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일 수 있었던 것도 오디세우스가 귀향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아테나의 조언과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아테나는 단지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현실에서도 우리의 전장은 바로 삶이며 그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때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그런 이가 곧 동반자입니다. 가족의 응원이 만들어주는 마음의 힘은 오래갑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 가능성 없어 보이는 도전에도 기꺼이 지원해주고 함께 웃어주던 부모님.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그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한 사람의 자존감이 얼마나 관계의 지지로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제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자존감과 성취 동기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의 꿈은 혼자 품을 땐 그저 바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믿어주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그 꿈은 현실의 언어를 갖게 됩니다. 특히 여성이 결혼 후에도 커리어와 열정을 이어가려 할 때 그 옆에서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나는 끝까지 응원할게라고 말해주는 배우자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세상의 기대와 불안 속에서도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동반자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응원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론 침묵 속에 인내, 일상의 작은 배려,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는 태도에서 우리는 더 큰 응원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응원은 내가 무엇을 하든 옳다는 맹목이 아니라 너라면 할 수 있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단 한 사람을 고른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맞춰주는 사람을 꿈꾸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내가 되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새로운 나를 끌어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인생의 확장입니다. 응원은 그렇게 서로의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가장 따뜻한 방식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가진 것들을 먼저 봅니다. 직업, 연봉, 외모, 학력, 말투, 유머 코드. 그 사람의 현재를 가장 반짝이게 만드는 외형적 요소들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처음엔 그렇게 반짝이던 것들이 점차 희미해지고 대신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바로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본질이란 쉽게 말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돈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닥쳤을 때조차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
그것은 책임감일 수도 있고 배려일 수도 있으며 유머 감각이나 낙관적인 삶의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변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모, 나이, 재산, 명성은 변할 수 있지만 본질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시간을 쌓아갈 사람을 고를 때 결국 이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언젠가 후회하게 됩니다. 주변의 흔한 기준들이 본질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 외모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그런 것들에 끌려가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른 후 함께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이 사람 다 좋은데 함께 살아가기엔 너무 힘들다. 반대로 처음엔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의를 잃지 않으며 나의 실패 앞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사람이면 함께 삶을 견뎌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줌으로써 문명의 씨앗을 심었고 그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선택했습니다. 인간을 위한 책임과 희생을. 우리는 그런 책임의 본질을 지닌 사람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본질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관계란 결국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는 사람과의 여정입니다. 처음엔 알아채지 못해도 고요한 순간마다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져주는 사람.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 선택과 침묵 속에서 점점 드러나는 중심의 단단함. 그 사람과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도 하루하루가 깊어지고 특별한 위로 없이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인생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삶이 어떻게 흐르든 함께 흐를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은 격렬한 사랑의 감정보다 오래가며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함께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돛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